결혼 3년 차에 첫 아이를 낳고 시댁에서 우리 가문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며 온 동네에 자랑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으니까 애는 우리가 키울게. 너는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는 김소영 씨.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영 씨는 대학교 동기였던 현재 남편과 3년간 연애를 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늘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하면 내 부모님도 당신을 친딸처럼 대해주실 거야 라고 약속했었죠. 실제로 결혼 전 만남에서도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착하니 정말 다행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소영 씨에게 생활 규칙을 정해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 저녁에는 반드시 시댁에서 저녁 식사, 주말에는 시댁 대청소가 기본이었죠. 새 신부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왔던 소영 씨였지만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임신했을 때는 이런 거 없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라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죠.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도 할머니가 되시니까 더 부드러워지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소영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이인데 왜 시어머니가 키우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남편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죠.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실 소영 씨에게는 시어머니가 모르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국내 유명 대기업의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던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도 억 단위에 가까웠고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림이 결혼하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느라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회계사무소로 이직했지만 여전히 실력은 출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금세 인정받으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상사들은 그녀의 능력을 아깝게 여기며 더 큰 역할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던 소영 씨에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영아, 너 직장 복귀는 생각하지 마.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이나 잘 들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다면서. 소영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키우는 게 좋다고 하고 직장도 그만두라고 하니 말이 안 되었죠. 어머니, 저는 제가 낳은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직장도 계속 다니고 싶고요. 야, 이 애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뭘 안다고? 애 하나 제대로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소영 씨는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는 어머니가 키우신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아이가 어리니까 할머니가 봐주시면 더 안심이 되고 너도 직장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지금 뭔 소리예요? 편하게 지내라고요? 저는 일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도 아이가 우선이지.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다시 일해도 되고. 소영 씨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집에서 자신은 그냥 아이 낳는 도구 정도로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소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잠들어 있었고 품에 안긴 아이만이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육아 방식부터 시작해서 소영 씨의 모든 행동에 간섭했습니다. 야, 애한테 왜 이런 기저귀 채워? 이건 너무 비싸. 우리 때는 1,000 기저귀 썼는데도 잘 컸어. 분유도 이런 비싼 거 말고 저렴한 걸로 바꿔. 똑같은 분유인데 뭐가 다르다고. 애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커? 내가 제대로 안 달래서 그래. 심지어는 소영 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도 간섭했습니다. 모유 수유는 이제 그만해. 분유가 더 영양가 높다고 하던데.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모유 질이 떨어져. 소영 씨는 참다 참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제 아이 키우는 건데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간섭. 이게 간섭이야. 내가 손주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이면 조언을 해주세요. 명령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의견도 있고 제 방식도 있다고요. 내 방식. 내가 뭘 안다고 내 방식이야. 애 낳은 지 몇 개월 됐다고 엄마 행세해. 그때 시아버지까지 나타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며느리가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아이고, 이 며느리 참.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집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소영 씨는 온 가족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냥 엄마 말씀 들어. 엄마도 우리 좋자고 하시는 말씀이야. 좋자고요? 저한테는 전혀 좋지 않은데요. 너도 좀 이해해봐. 엄마도 처음 며느리 보는 거라 서툴 수 있어. 서툰 게 아니라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점점 소영 씨는 이 집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해봤지만 친정 어머니마저도 시댁에서 그러면 참아야지.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라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소영 씨는 육아휴직을 연장하며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갔죠.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소영 씨는 직장 복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네. 애는 내가 키운다니까. 그날 소영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나가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는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너는 직장이나 다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이인데. 소영 씨가 아이를 되찾으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꽉 안았습니다. 너 같은 엄마한테 맡겨놨다가 애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저 같은 엄마요. 어머니가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소영 씨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고했고 마침 들어온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아이는 할머니가 돌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도 미쳤어요? 제 아이를 왜 시어머니가 키워요?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면 아이 돌볼 사람이 없잖아. 어린이집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훨씬 좋지. 그럼 제가 직장을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 내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소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장을 다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운다고 하니 도대체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결국 그날 아이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빈 집에 혼자 남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를 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애는 잘 있으니까 너는 그냥 가. 직장 준비나 해. 어머니, 제발요. 그냥 한 번만 봐도 되니까요. 안 돼. 애가 엄마 보면 또 울어댈 텐데. 소영 씨는 며칠간 시댁 앞에서 서성거렸지만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호소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조금만 참아. 아이도 적응하고 너도 직장에 적응하면 다시 데려올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점점 더 강경해졌고 소영 씨의 방문조차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소영 씨는 법적 대응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된 친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이 친권은 당연히 부모에게 있어. 시어머니가 법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어요. 그럼 일단 남편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겠네. 그런데 변호사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혹시 시댁 재산 상황 알아? 잘 모르는데요. 왜요? 아니, 일반적으로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손주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 친구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던 소영 씨는 시댁의 재산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서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수십 채에 달했고 예금 잔고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말한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상속 관련 서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놨는데 재산의 대부분을 장손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소영 씨의 아이가 재산 상속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소영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왜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 소영 씨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돼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살림살이 때문에 늘 걱정이신데 실제로는 어떤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거야. 하지만 소영 씨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니라 재산을 둘러싼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소영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기 위해 시댁을 조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시댁에 들어갔죠. 시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속 관련 법적 조언을 받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손자를 친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상속에 더 유리하다. 며느리의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소영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너무 고집이 세다. 애를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 남편,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봅시다. 결국 포기할 거예요. 시아버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소영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더 읽어보니 남편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이전 결혼 경험이 있었고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지난번처럼 또 이혼하게 될까봐 걱정이야. 남편, 이번엔 다를 거예요. 애도 있고. 시아버지, 애가 있어도 엄마가 포기하면 끝이지. 소영 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이전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소영 씨는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이제 다 알겠어요. 소영아,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요? 그럼 이 서류들은 뭐예요? 상속 계획서에 제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에 심지어 당신 이전 결혼 이야기까지. 그건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어요. 저를 이용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로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기 때문이었죠. 소영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우리요. 처음부터 당신에게 우리는 없었잖아요. 소영 씨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 따뜻했던 시어머니, 결혼 후 급변한 태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간섭, 그리고 아이를 빼앗아간 것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소영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모든 증거를 가져가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사기 결혼, 아동 유괴, 심지어 협박까지 가능한 사안이야.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아이 친권은 절대적으로 너한테 있어. 그리고 이 증거들로 보면 남편 쪽이 명백히 잘못했어. 소영 씨는 먼저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법적 조치? 웃음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소영 씨는 이제 달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머니, 상속 관련 서류 다 봤어요. 그리고 제 친권을 제한하려던 계획도 다 알고 있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이제 그만하세요. 시아버지 방에서 찾은 서류들 다 복사해뒀어요. 변호사한테도 넘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손주 키워주겠다는데 키워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던 거죠. 재산 상속 때문에 그때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죠. 며느리야, 이 일이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나?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시네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 맞죠?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장손이 필요했어. 하지만 널 나쁘게 대하려던 건 아니야. 나쁘게 대하려던 게 아니라고요. 그럼 저를 속이고 아이를 빼앗아간 건 뭐예요? 넌 아이를 잘 키울 거고 우리는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소영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소영 씨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완전히 속였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가족들이 다 그러라고 해서. 가족들이요? 저는 당신 가족이 아니었나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 씨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소영아, 이혼까지는 당신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로 남남이 되는 게 맞죠?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이혼하면 애는 어떻게 할 거야? 혼자 키울 수 있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법정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아이의 단독 친권을 인정받았고 시댁의 계획적인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아이는 처음에는 소영 씨를 낯설어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엄마를 알아보며 웃어주었죠. 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소영 씨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고 무엇보다 자신과 아이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직장 복귀도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이전 대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상사가 소영 씨의 상황을 듣고 자신의 회사로 스카우트해 갔거든요. 연봉도 이전보다 더 높았고 유감함을 배려하는 회사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회사는 워킹맘들을 적극 지원하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는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시어머니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몇 달 후 소영 씨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죠. 소영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세요. 아니야.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아이도 보고 싶고. 소영 씨는 잠깐 고민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고 싶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소영아, 제발.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새 생활에 방해하지 마세요. 전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소영 씨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정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도움을 줬던 변호사 친구까지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죠. 소영아, 정말 잘한 것 같아. 혼자서 이렇게까지 해내다니. 친구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아이는 첫 돌을 맞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소영 씨도 한층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소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현재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강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지금의 일상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소영 씨는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준 계기였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